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개정부터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개정은 뭐 여러분 급수에서 모르는 얘기가 거의 없던 얘기죠. 간단히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뭐죠? 뒷부분에 객관식 문제 끝나는 쪽 뒤에 보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보론에 있네요.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손익계산서 개정이야 뭐 이미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자, 봅시다. 매출액.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제품, 상품, 용역의 총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하고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는 매출 환입 또는 값만 깎아주는 애누리 차감하시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서 돈을 빨리 갚아줘서 깎아주는 매출 할인 빼고, 이게 총 매출액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영업비용이죠. 매출 원가.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원가.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원가. 기초 상품으로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 제품이면 기초 제품 재고, 제품은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조 원가 명세서장에 제일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업비용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죠. 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하도 많이 봤으니까 제품 상품 용역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매출 원가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개가 영업비용이네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도 있대요. 다 구분해서 하겠죠. 일괄 표시하면 이걸 또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주석으로 알려달래. 모두 이렇게 묶어놨다가 주석으로 알리겠어요? 일일이 다. 일반적으로는 다 일괄 표시하지 않고 적절한 항목으로 나눠서 합니다. 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 충당금 환입 또는 퇴직금 충당부채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쓰래요. 자,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렇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 충당금 환입.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채권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사변에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었잖아요. 너무 많이 설정해서 환입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 요쪽에다 놓고 수익으로 잡지 말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보고해라. 즉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급여부터 쭉 내려가다가 대손 충당금 환입, 그래서 표시를 마이너스 이렇게 보고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상 보시면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 이름이 두 쪽에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하나가 있고, 저기 영업외 수익 쪽에 하나 있거든요. 똑같은 이름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800번대에 있는 번호를 써야 이렇게 분개를 하면 음수로 보고가 됩니다. 이 영업외 수익에 있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 뭐겠어요? 지금 영업활동이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영업활동이 아닌 기타 채권이 있을 수 있겠죠. 기타 채권이 대손이 일어나면 충당금 설정한 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그 자산의 바로 밑에 있는 뭐 대여금이라면 대여금 밑에 있는 충당금. 근데 그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없애고, 그때는 이 800번대를 쓰면 안 되지. 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니까. 그때는 여기 영업의 수익에 있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쓰셔야 되겠고, 여기에 매출 채권에 관련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고, 뭐 읽을 필요도 없죠. 다 아시는 거니까. 다 아시는 거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은 뭐 이미 여러분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출제된 문제를 보면, 뭐 문제도 별로 없어요. 응? 잘 나오지도 않고. 이미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자, 이제 그 뒤에 종합문제, 끝나고, 객관식 문제 다 풀어보시고, 나오는 이제 보론 있죠. 근데 이 보론은 실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론에서 이제 출제가 가끔 되니까 정리를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부터 봅시다. 잘 들어만 보시면 돼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자, 무슨 얘기냐?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하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려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보시면요. 전제 조건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대전제야. 쓸데없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는데요. 주요 질적 특성이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가 목적 적합해야 되고요.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가 신뢰성이 있어야 돼. 목적 적합해야 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는 게 회계 정보의 주된 질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이나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니지만, 이런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자기와 남을 비교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준 거나, 또는 자기의 단기와 차기를 비교가 가능하게 해주면 더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이제 기타 질적 특성이네. 그래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될 자질,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전제는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줘야 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교가 가능하다면, 나와 다른 기업 또는 나의 전년과 단기와 차기가 비교가 가능하다면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요 두 개 문제 배우면 되는데요. 목적 적합성이 뭐고 신뢰성이 뭐냐. 말이 좀 어렵죠. 한 번만 듣고 이제 암기만 하시면 돼요. 목적 적합성. 회계 정보가 갖고 있어야 될 질적 특성 중에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걸 암기하셔야 돼. 큰 이름 목적 적합성, 신뢰성 암기하셔야 되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 세 가지가 있더라.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외우시냐면, 과거의 개념, 현재의 개념, 미래의 개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읽어볼게요. 자,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돼 있어야 되겠죠. 회계 정보 목적이 뭐야?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뭐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예? 좋으면 그 회사에 투자하고, 안 좋으면 주식 팔고, 뭐 이렇게. 그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예측에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걸 보고 나서 보지 않았던 상황보다는 의사결정에 무슨 차이가 있어야지 이걸 봤는데도 아무런 차이가 안 생긴다. 그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개념이 나온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첫 번째 예측가치 볼게요. 여기에 이제 지문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걸 읽으면 이게 이건지를 골라내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읽어볼게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그러니까 단기 말고 차기에 또는 내후년도에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을 예측을 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회계 정보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재무 상태를 보고 또는 경영 성과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예측 가치다. 그러니까 미래 그거 아예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 정보를 보고 이 회사가 미래에 재무 상태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렇게 그걸 줄 수 있어야 목적 적합한 정보지 않느냐. 그게 예측이죠. 예측은 과거를 예측하나?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이 볼게요. 피드백은 내가 뭘 했는데 그것이 반응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지금 받아본 회계 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내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당초의 기대치를 확인시켜 주거나 그게 맞았네 또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고 피드백 가치라고 그래요.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앞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 또는 수정시켜 주는 능력 이게 피드백 가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적시성.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돼야 됩니다. 여기 글씨를 읽고 이걸 딴 거에서 고르는 사람 없겠지? 자,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지금 나와야 될 텐데 나는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안 나와요. 한참 후에 나와. 그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필요할 때. 이제 대표적인 게 반기별 재무제표. 원래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만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기다리겠냐. 좀 그때그때 한 번씩 더 나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은 미래의 개념, 재무 정보를 보고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종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적시에 나와야 된다. 이게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에요.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목은 다 외우셔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피드백, 적시성, 예측가치 여기 글씨가 쭉 나왔는데 그걸 못 골라낼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뢰성 볼게요. 두 번째. 자, 신뢰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회계 정보가. 자,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신뢰성이란 회계 정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정보의 자질. 회계 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되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첫 번째가 표현의 충실성. 두 번째가 검증 가능성. 중립성. 요 세 가지 개념이 돼. 이것도 이제 요 얘기 쭉 읽어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충실하게 표현해라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거 보고 이 결과가 나 혼자만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똑같은 측정치로 측정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고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의도된 목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회계 정책을 자기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고 중립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 실체의 경제적인 자원이라든지
자산, 뭐 의무인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세요. 재무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라.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볼게요. 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치를 적용했을 때 다수의 독립된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치를 가지고 내가 할 때와 남이 할 때하고 서로 결과가 달라버리면 그건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중립성 볼게요.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좀 어려운 한문인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보고되면 안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인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의도를 위해서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해. 표시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걸 딱 이렇게 보고해주면 우리 회사가 또 뭐 좋게 보일까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곧 무슨 투자가 뭐 성립이 된다 뭐 이런다는 거, 이런 걸 뭐 공시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광물 캐는 회사인데 뭐 다이아몬드가 뭐 이렇게 있다든지 뭐 그런 소문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재무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계 정보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막 보고를 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 다 예,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면 방금 이것들의 뜻을 쭉 열거하고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면 목고를 잘하면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는 암기해야지.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 뭐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 뭔지는 외워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목적 적합성은 과거의 개념, 과거가 뭐야? 피드백. 현재의 개념, 적시성. 미래의 개념, 예측. 자, 그럼 너는 어떻게 외우냐? 요 자리를 외우세요. 충, 증, 중. 요 속에 글씨 없죠? 검증 가능성, 중립성, 충실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객관식에서 이것과 이것이 섞어져 나오면 골라내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아낼 수 있네. 그 다음에 기타의 질적 특성이 이제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회계정보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고 기업 실체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즉 나의 올해와 나의 다음 연도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야지. 올해의 정보하고 다음 연도의 정보가 서로 다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간에도 비교가 가능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가 이렇게 가능해야 된다.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 보고함에 있어서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기업 실체 간에도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네. 요거 암기하시고요. 뭐 어렵지 않잖아. 과거, 현재, 미래, 증, 중, 충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회계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자,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적 정보를 보고하는 수단입니다. 자, 이 재무제표는 그냥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이런 기본 과정에는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가 있다.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과정을 공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자, 첫 번째가 기업 실체의 과정. 뭐냐? 기업 실체. 자,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존재의 회계 단위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법인, 주식회사 누구, 이것과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있죠. 이거는 별개로 보고 요거를 독립적인 실체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회계 단위 관점에서 이거의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 전달한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주식을 100% 다 갖고 있는 주주야. 이 주주 집에 불났어요. 재해가 일어났죠? 그럼 얘가 회계 처리 그렇게 하나? 무슨 자산이 날아가고 뭐 재해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 안 하잖아요. 이거 별개야. 응?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기업 실체 과정이고 두 번째가
계속 기업의 가정. 자, 한 번 생긴 이 회사는요. 언제 없어지느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평생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가 있겠어요? 자산을 유동성 배열하는 거야. 응? 유동성이 빠른 거, 늦은 거. 그런데 이거 생기자마자 1년 안에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유동성이잖아. 다 1년 안에 돈으로 팔아서 없애버릴 거니까. 그럼 청산 가치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유동성 배열하는 것은 이 가정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지 않은 한 이 기업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 배열을 하는 것이다. 청산 가치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다는 걸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변경 볼게요. 회계 변경. 변경은 뭘 바꾼다는 거죠? 회계 변경. 크게 보면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첫 번째가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이것도 가끔 나오네요. 뭘 바꾸긴 바꾸는데 뭘 바꿔? 정책을 바꾸거나 추정을 바꾸거나 이게 회계 변경이다. 한 번 썼던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거. 한 번 썼던 추정치를 다른 추정치로 바꾸는 거.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뭔지 알죠? 손익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 산정 방법.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그래서 방법이잖아. 응? 선입선출, 뭐 등등등등.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다가 후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정책의 변경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유가증권 취득 단가 산정 방법. 둘 다 똑같은 얘기네. 그 다음에 추정의 방법을 볼게요. 추정한다는 것은 대손의 추정. 자, 대손율을 몇 %를 할 거냐. 이렇게. 추정이잖아. 추정이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우발 채무의 추정. 그것도 추정이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건너뛰고 잔존가치의 추정. 내용연수 추정. 그 다음에 잔존가치 추정. 내용연수를 10년 썼던 거를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이제 10년이 아니다. 뭐 5년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 뭐 잔존가치가 얼마인데 얼마로 추정한다는 거. 다 추정이잖아. 이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감가, 상각, 방법. 이게 방법이지. 감가, 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에는 정책의 변경이었어요. 근데 기준서에서 요거는 추정의 변경입니다라고 바꿨네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요것만 자 이제 읽어봅시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 뭐냐? 자, 기업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선택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그 적용 방법을 말한다. 회계 정책이란 이 회계 정책은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했던 회계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즉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이동평균법을 총평균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볼게요. 회계 추정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응? 확실한 게 아니라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 추정이라는 기업 환경의 변화,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얘기는 기업 환경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경험이 축적이 더 되거나 따라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추정치와 다른 것을 쓰겠다는 게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대손을 뭐 1%인데 뭐 2%로 추정됐다. 그 이유는 기업 환경이 변화해서 또는 새로운 정보를 더 획득해서.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따른 판단과 평가. 재고자산의 가치가 뭐 더 낮다고 평가한다거나 이것도 다 추정이죠. 그 다음에 우발 채무.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생길 것 같은 부채. 뭐 소송사건에 휘말려서 우리가 질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 추정,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잔존가치의 추정. 이것들이 있더래요. 시험에 나오면 지금 이것들이 나오겠죠.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겠죠.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닌 것.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섞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다른 건 다 추정이니까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도 추정이라는 건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렇게 썼던 거를 저렇게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쓰고요. 소급이 뭐야? 거슬러서 앞전부터 그걸 썼던 것처럼.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씁니다. 전진법. 전진 뭐야? 오늘 바뀌었다고? 지금부터? 그럼 그냥 앞으로 쭉 가. 뒤에 것은 건드리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쓰고요. 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진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제 읽을 거니까. 다만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좀 이따 합시다. 읽고. 자, 뭔지 알아야 설명을 될 거니까. 자, 일단 소급법. 뭔 뜻이냐? 이런 얘기지. X1년, X2년. 정책이 바뀌었대. 자, X1년도에 선입선출법을 썼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근데 2년도에는 후입선출법을 쓰고 싶어. 바꿨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소급법을 쓰라 그랬잖아요. 자, 소급법이란 새로운 회계 방침을 처음 적용해 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이때도 후입선출법을 썼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겠어요? 재고자산의 금액 달라지죠. 매출 원가 달라지죠. 그럼 결국은 손익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적용했다고 봐. 소급해서 다. 예? 그래서 새로운 회계 방침이 전기 이전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년도 또 쭉 다 적용했다고 보고 누적적인 효과를 다 계산을 해요. 그럼 뭐 순이익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누적 효과를 계산을 해.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그래서 누적 효과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기의 재무제표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반영한다는 얘기는요.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당기 순이익과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전 것을 옛날 걸로 이게 선입선출법으로 후입선출법으로 바꿔서 계산해가지고 누적 효과를 계산했더니 뭐 한 100 나왔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바로 고치라는 얘기야. 요거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당기 재무제표상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거 이 재무제표 있죠? 요거를 수정을 시켜버려요. 네? 바꿔. 요 바뀐 방법으로 고쳐. 따라서 이 방법의 이제 특징만 보시면 돼요. 이 방법은 변경의 영향이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죠. 응?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니까 이쪽 연도 재무제표하고 이쪽 연도 재무제표가 비교 가능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을 쓰잖아. 후입선출법을 써서 했던 영향을.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올해도 마찬가지지. 올해 이게 믿었다. 그런데 무슨 정책을 바꿔버리면 또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믿기가 좀 곤란하다.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비교 가능성은 좋은데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누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 다 했고 그런데 믿을 수가 없네 이제. 언제 또 바뀔지 아냐. 이런 단점이 있더래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써요. 다 거슬러서 계산해가지고 그 누적 효과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리에다 반영시키고
요 재무제표 고친다니까.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좋아진다. 고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진법 하기 전에 쓰지는 않는데 단기 일괄처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 사이야. 이거만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회계 방침을 처음부터 적용했다고 가정을 해요. 이거 맞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전기 이전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상에 회계 변경 수정 손익이라고 그냥 어떤 손익 항목을 만들어 버려요. 그냥 바로 여기를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누적 효과를 손익계산서 항목의 수익으로 잡아버려요. 또는 뭐 거꾸로 상황이면 반대의 손실인 상황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계 변경 수정 손익 플러스 항목 마이너스 항목 이렇게 해서 단기 손익에 바로 반영시켜. 그리고 요 재무제표는 안 고쳐. 옛날 거는 차이가 있죠. 자, 누적 효과를 계산하긴 하는데 이거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다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단기 손익계산서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단기 손익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예? 쟤 때문에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재무제표는 안 고쳐.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안 고치기 때문에 신뢰성은 유지가 되는데 믿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회계 변경에 따른 효과가 단기 손익계산서에 손익으로 반영되니까 이익 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무제표가 비교가 안 되지. 얘는 후입선출법, 얘는 선입선출법을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방법은 논리적,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진법은요.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쓰라 그랬죠. 대선 추정을 1% 하다가 2%로 바꿨어. 그러면 올해부터 2%로 바꿨는데 저거를 다 옛날부터 거슬러서 다 2%로 계산할 게 아니라 뭘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올해부터 그냥 2%로 그냥 가. 이렇게. 예?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전진법이네요. 자, 새로운 회계 방침을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만 적용하니까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도 않고 그 변경의 효과도 계산도 해서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믿을 수는 있는데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구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상식적으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손 추정, 내용 연수가 추정되면 앞 좀 더 거슬러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부터 쭉 가세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회계 변경. 이거는 뭐 내용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 얘기 빼먹어버렸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저기 아까 안 읽었던 거 있죠, 이제?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소구법을 쓰고 회계 추정의 변경에는 전진법을 쓰세요. 다만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뭘 쓰는 거야? 소구법을 쓰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전진법적으로 적용하세요.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생기시면 어떻게 할래요? 뭘 먼저 적용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동시에 생기면 정책의 변경을 먼저 쓰시고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을 써. 뭐죠? 소구법을 적용해서 회계 정책 변경을 먼저 적용하고요. 누적 효과를 계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회계 정책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하시고 소급해서 적용한 후에 추정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쓰시면 되겠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것 같네요. 정책 변경 먼저 쓰고 소급해서 다 고친 다음에 앞으로 추정 전진적으로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정당한 회계 변경 볼게요. 자,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 가능성을 증대하고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한번 채택한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그대로 다 적용해야 됩니다. 다만 회계 정책이나 추정의 채택이 다른 것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기업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에 한해서 회계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정책 및 추정의 변경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3번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내용만 봅시다. 합병이나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소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해서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이러면
변경할 수 있는데 회사가 입증을 해라. 그 다음에 동종산업에서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바꿀 수 있는데 입증해라. 세 번째는 입증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졌어요. 개정되거나 기존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자,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기준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게 있네요.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구축물은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정액법만. 근데 회사가 정률법을 썼어. 그 정률법을 쓰다 보니까 계속 세무조정이 생기네. 귀찮아 죽겠네. 정액법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 이건 당연히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겠죠. 이익 조정을 하려고 바꿨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자, 이 정도만 봐두시고 바로 앞에 있는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를 풀 수 있나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